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한 중국인 청년의 모습인데요. V자를 그리고 있죠. 관광객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선 이민자 신분입니다. 이민에 성공해서 미국 국경을 넘어선 승리감에 도취한 나머지 V자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정시칭이라는 이름이 본인의 어떤 소셜미디어에 올린 걸 CNN이 보도를 한 건데요. 미국 방송사들이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AP나 로이터 같은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전하던 뉴스가 방송사들의 단골 아이템이 된 건 왜 그렇죠? 그만큼 흔하디 흔한 장면,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합법이 아니라 불법 이민입니다. 정확하게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모호한 경계인 상태, 트와일라이트 상태입니다. 석양, 밤과 낮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경계인 상태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 내 이민의 핵심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이민의 양대 산맥은 멕시코와 인도인데 이 증가율 측면에서만 보자면 중국인 이민이 압도적인 1위라는 거죠. 반이민 진영에서는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들이 내 세금과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민에 대한 반감과 우려 때문에 미국 대선 전국에서 이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민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민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이민자들이 미국 노동시장을 탄탄하게 만들었고 미국 경제를 더 성장시켰다는 긍정론입니다. 파월장도 이민이 증가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라면서 이민 예찬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월장의 말대로 이민이 미국 경제를 불사조로 만든 게임 체인저일까요? 아니면 비판 진영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국인들의 세금을 축내는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할까요? 때마침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시장 내 이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3월 고용보고서도 나옵니다. 이민의 긍정론과 부정론, 그 명암을 중심으로 4월 첫째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이죠. 이렇게 아시아 계통의 중국인 이민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을 하죠.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됐던 중국인 수는 3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상반기만 보자면 1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이민이나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입니다. 이들이 중국을 떠나서 엑소더스에서 미국행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프리덤, 자유입니다.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해서 왔고, 또 다른 이들은 이런 성경, 중국어로 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종교적 박해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기체제,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통제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인 거죠. 특히 팬데믹 시기에 뭐가 있었죠? 중국의 락다운, 전면적인 봉쇄에 혀를 내두르면서 거기에 시진핑 체제에 실망한 이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미국행을 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중국 하면 지금 나오는 게 청년 일자리 없다라는 거잖아요. 청년 실업률은 지금 공개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노동시장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죠?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한 중국인은 CNN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BMW를 팔았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BMW를 팔고 왔다라고 하고, 한 중국인 여성은 CBS에 $14,000를 벌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올라면 $20,000, 그리고 그나마 괜찮은 데로 오면 $10,000 안팎, 그리고 그야말로 배낭여행 형태로 올라면 $5,000 이하가 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브로커 비용으로 가고 여행 비용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여기저기서 여행 상품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이들이 오는 그 경로는 직항이 아닙니다. 멕시코에 직항이 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멕시코 비자를 받으려면 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곳을 택하는 거죠. 그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중남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냐? 중국에서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건 바로 이 에콰도르라는 겁니다. 이 에콰도르의 비행기를 탄 사람만, 지난해에만 공식적인 집계로만 4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에콰도르 내려서 여기까지 멕시코와 미국 국경까지 가는 그 거리가 3,700km.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는 거죠. 물론 버스와 배도 타지만 정글과 밀림 같은 데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시체가 많다라는 기사도 참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고비는 여기라고 합니다. 육로와 이제 해상이 만나는 이 콜롬비아와 파나마 국경이 만나는 곳인데요. 이걸 여기를 다리엔 갭이라고 한다랍니다. 이 정글인데 이 정글에서 그렇게 많이 다치고 죽는다라고 하죠. 이 다리엔 갭을 지났던 사람 수가 0명이
천천히 왔습니다. 2021년까지. 그런데 락다운이 끝나고 2022년 이렇게 늘더니 2023년에는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연간이 아닙니다. 1월부터 3월까지만 수치입니다. 이미 2022년에 2배가 됐다는 거죠. 2023년을 다 합하면 22년에 거의 10배 수준이 됐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멕시코와 미국 3,700km를 걸어서 이동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는 게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비자 심사가 빡빡해졌죠. 그리고 미중 갈등에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중국인이 미국에서 취업 비자, 영주권을 획득하는 건 현재 신규로 획득하는 건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2021 회계연도 기준을 보면 미국에서 비자를 거부당한 중국인의 비율은 80%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 좀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승인율이 90%나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루트는 막혔는데 반대로 이런 불법적인 난민과 망명의 루트는 좀 관대해졌다라는 거죠. 언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해도 뭐가 있었죠? 타이틀 42가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권리였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걸 없애버렸고 대법원이 또 문제를 제기하자 이걸 사문화시켰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정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되든 안 되든 임시 거주 상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0일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라큐스대에 따르면 중국 망명 신청자 중에 수용되는 수용률이 3명 중에 2명이라는 거, 67%라는 거죠.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추방하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숨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12년 이후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 국적자는 85만 명이 넘어섰고요. 이 중에 미국이 1위 수용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통계로만 15만 명이 넘었고 비공식을 합하면 훨씬 더 많겠죠. 특히나 이런 어린이나 노약자를 끼고 오면 그런 수용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 남부 국경에서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300만 명의 이민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망명, 난민, 가석방 등 비자 없이 들어오는 미국에 들어온 이들만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187만 명이라는 거죠. 이 Temporary Protected가 일단 임시 보호를 받는 거죠. 이런 중국 사람들이 이게 가장 많이 받는 게 이 TPS입니다. 망명 신청하면 일단 임시 보호를 받고 아까 어린이들이 오면 다카라고 해서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추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신규는 힘들어졌지만 이미 이런 불법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은 추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같은 사람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박해, 자연재해, 전쟁 이렇게 있는 나라들도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취업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300만 명이 넘었고 악시오스는 370만 명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취업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조기 은퇴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던 인원이 얼마였죠? 360만 명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민으로 인해서. 파월 의장은 한때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400만 명의 노동력이 모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죠? 이민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그래서 이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이 유입돼서 노동 가능,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서 강한 노동 수용이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분기 실질 GDP도 3.1%를 기록한 것도 이민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바꾸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 3월 FOMC 기자회견, 각종 CBS 인터뷰 같은 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었고 그러면서 경제가 더 커졌고 파이가 빡빡한 노동시장이 이민의 공급, 노동 공급으로 인해서 다소 완화됐다. 라는 분석인 거죠. 아이비들도 파월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7로 이민 덕분이다라면서 올렸고요. 미국 의회 예상국도 이민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연간 성장률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민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10년간 얼마? 7조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9천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엔 숫자가 맞나요? 9천조 원 정도의 이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도 이런 이민의 긍정적인 효과, 순기능을 확인시켜 줄까요?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현지 시간 2일에 나오는 구인이직 보고서, 졸츠가 나오죠. 여기는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구인 수요가 있느냐를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3월 고용보고서겠죠. 5일 금요일에 나오죠.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씻고 있는지를 보는 게 관건입니다.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 증가 추세가 약해지고 실업률도 다소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좀
좀 둔화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느냐겠죠. 시장에선 3월 신규 일자리 수가 2월에 27만 5천 개였는데 그보다 작은 18만 개 증가로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2월에 3.9%였는데 3월에 3.8%로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 거의 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신규 일자리 수인데요. 고용보고서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해서 쇼크를 일으켰었죠. 1월에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 수가 처음에 얼마로 나왔냐, 35만 3천 개가 됐다가 한 달 뒤에 22만 9천 개로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실제로는. 근데 처음에 35만 3천 개도 깜짝 놀라서 증시가 뭐 폭락하고 투자 심리가 되게 얼어붙었었잖아요. 1월만 그랬느냐? 지난해 12월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21만 6천 개였다가 33만 3천 개로도 올라갔다가 다시 29만 개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치도 두 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 수도 GDP처럼 뭐 속보치, 잠정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신규 일자리 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딱 봐도 이게 제일 먼저 보이니까 시장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이 커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다만 이건 늘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요. 이번에 2월에 신규 일자리도 지난해 뭐 26만 개 정도 됐는데 이것도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고용보고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이민이 전체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남미 히스패닉이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부동의 1위죠. 인도가 2위고 그 이어서 차이나, 중국이 3위 정도가 있고 한국은 한 10위권 내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거, 특히나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합법 이민의 대부분은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 거물로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흑인이자 인도계인 해리 해리스 부통령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구죠?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왔다가 중도 하차를 했죠. 이 사람도 인도계 이민자 출신입니다. 시크교도였다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크리스찬,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선전한 것도 인도 이민자 증가와 무관치 않다라는 거죠.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이민이 늘면서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의 입지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노동자 수는 미국 노동시장의 19%, 정확하게 지난해 기준으로 18.6%입니다. 5명 중 1명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던 2021년에는 17.3이었는데 이게 2년여 만에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 정책, 특히나 이민, 난민, 망명을 잘 받아들인 그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죠. 이민자 급증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기득권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녹색이 뭐 중남미가 중심일 거고요. 빨간색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확산되고 있죠. 아시아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중국을 중심,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유럽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본인들은 이제 백인, 토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이민자 중에 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도 나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 달가워하지 않고 있겠죠. 한인 사회도 양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민권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민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마지못해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아직 뭐 시민권, 영주권,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에 좀 더 친화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인 사회도 이민 때문에 조금씩 양분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죠. 이민 증가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이 증가하면 누가 피해를 본다? 이미 있는 흑인들,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군 너네 피해 볼 거야. 임금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지난달 조지아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망했던 여대생 사진인데요. 이 용의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세 때마다 거론하면서 불법 이민의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그 근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아니라 중국계 이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이민 여론, 반중국 여론이 들끓었겠죠. 이민자가 급증하고 국경심사 관문에 허점이 많다는 인식이 또 확산하면서 이 반이민 정서가 불붙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유권자의 20%가 이민이 대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비율은 3개월 전만 해도 13%였는데 20%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민의 어떤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인 중에 80%는 특히나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국경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도 이걸 잘 알고 이번 대선에서 이민이 핵심 쟁점이 될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에 자주 가고 있고 국경 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민의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치 영역에서만 보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이민의 어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불법 이민과 난민을 양산한 잘 막지 못하는 국경 관리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도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본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민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선 전국에서 이민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 상황은 당연히 뒤바뀔 수가 있겠죠. 특히 중국계 이민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계 이민이 범죄를 일으켰다. 그러면 미중 갈등과 얽히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미국이 지금 중국을 뭐 반도체 장비 규제하고 수출 규제하고 투자 규제하고 있는데 이민도 당연히 규제할 수 있는 거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이미 미국은 1882년에 중국 이민을 거부한 중국인 배제법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은 거의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주적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이 적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중국인 배제법을 1943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반감, 이민에 대한 반감은 다시 커질 수가 있겠죠. 덩달아서 아시아계 혐오 현상도 언제든지 재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 미국 경제에 계속해서 복덩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한시간에 시한폭탄으로 돌변할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민의 긍정적인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이번에 3월 고용보고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파월 의장이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아니면 그 외 다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벌금이 6천억 원인데 6조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정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달러를 원으로 환산하다가 잘못 환산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6조 원이라고 얘기한 저의 변명을 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트루소셜을 상장해서 얻게 된 차익이 6조 원 정도잖아요. 그거하고 좀 헷갈렸는데 경제신문 기자에게 이 숫자를 틀리는 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 일리님 말씀처럼 아서번제 실패를 파월이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거 정말 중요한 실패를 저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에 남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IP님, JW님처럼 정치, 경제, 국제 정세 같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송세님처럼 적절한 속도의 진행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빨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늘고 있는 걸로 보면 제가 그래도 속도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하메델님, 에리안님처럼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 코너에 이제 워싱턴 나우의 특징이 기사 뒷면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의 그에 충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좀 더 이면에 있는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X님처럼 차분한 진행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카운셀러님처럼 진짜 알찬 내용인지 저도 한번 다시 뒤돌아보게 되고요. 6천억 6조 안 틀려야 되죠. QL님처럼 파월이 너무 선 넘은 걸 진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선을 넘지 않도록 정치적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라마라님 말처럼 이 워싱턴 나우의 인트로 음악이 월요일 아침을 깨우는 비상벨 같아서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비상벨, 위기를 먼저 알려주고 정말 1초라도 먼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클로에리님 말처럼 정말 내릴 때까지 내린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플레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돼야지 금리도 내리고 예정대로 3회 이상의 인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스틴 김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어 이름도 저스틴이거든요. 제 이름이 정인설이잖아요. 그래서 인설정으로 스타벅스든 식당에서든 예약을 하면 주문을 하면 꼭 제 스펠을 일일이 돼야 됩니다. INSEOL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귀찮아서 이 저스틴 제가 인이니까 인설이니까 저스틴으로 바꿨는데 스펠을 안 물어봐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동명이인을 만나게 돼서 영어로지만 반갑고요. 물론 저는 저스틴 비버는 아니지만 저스틴을 쓰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저스틴 김님께서는 링크 부분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본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 붙였던 스피치, 페드의 스피치 일정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일주일의 주요 일정, 페드 연설 일정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주요 일정, 이번 주 같은 경우 고용 보고서 같은 주요 일정은 마켓워치, 블룸버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거 저는 자주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군더더기 빼고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건 마켓워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워치 링크, 캘린더 그 링크를 밑에 붙여다 드렸고요. 원하신 페드 이사들의 상세 일정, 연설, 장소, 시간, 중계 링크까지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페드 출입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메일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전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내용들은 방송이나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Q&A를 통해서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RX님, 지난주 영상을 3번 돌려 보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제가 만든 영상 2번 이상 보면 너무 지루해서 좀 졸게 되는데요. 3번씩이나 봐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소더비님께서 정말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하필 또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방송 업로드 시간이 들쑥날쑥한데 시간을 좀 고정해 달라는 건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한글마 내부 사정에 의해서 평소보다 늦게 영상이 올라갔죠. 저희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한글마 내부 사정도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제 시간에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한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전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님께서 페드의 블러핑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올 초에 이런 지적이 많았었죠.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가 중단 포즈를 했는데 이게 블러핑이냐 아니면 실제로 진짜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좀 더 긴장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인플레가 완화됐다는 걸 알면서도 인플레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블러핑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지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PC 예상 그 전망의 PC가 2.6, 2.8 정도로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달 PC 나온 게 2.4, 2.5잖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가 크게 완화되지 않아도 금리를 내릴 거라는 3회 이상 내릴 거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블러핑이다라는 지적은 올 초보다는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GD3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 위기인데요. 우려가 올 초에 비해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리안 얼스님과 JSH님 트럼프 벌금 제가 잘못 얘기한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숫자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저 LR님,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의 중심은 어디까지 신문이고요. 이 한글마 동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저에겐 맞습니다. 이 한글마 동영상의 중심은 뉴욕 증시잖아요. 어디까지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 특파원들이 매일 하고 있고 저는 워싱턴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횟수를 3회가 아니라 2회나 1회로 줄일 것 같다라고 ZD5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플레가 완화되지 않고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이런 노동시장,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동향을 잘 보면서 6월 FOMC 때 바뀔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